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지난 주말 정말 아찔한 사고가 있었죠. 승객 198명을 태우고 서울로 가던 강릉선 KTX 열차가 출발 5분 만에 탈선해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나마 출발 초반에 일어난 사고라서 정말 다치는데 그쳤다고 하지만 속도가 조금이라도 빨랐거나 혹여 비탈로 떨어지기라도 했더라고요. 정말 그야말로 대참사가 벌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열차의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열차 팀장 한 명뿐이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제대로 된 지시도 없이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승객들은 스스로 제 몸을 지켜야 했습니다. 오늘 발칙한 뉴스 이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12월 10일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그쵸? 날씨가 너무 춥죠? 날씨가 너무 추워요. 그러시는데 정말 그래도 오늘은 조금 괜찮아요. 주말에 날씨 진짜 추웠죠. 주말에는 정말 영하 12도 이렇게 서울에서도 그랬는데 강원도 이쪽은 정말 더했을 것 같고요. 정말 밖에 잠시 서 있기만 해도 온몸이 얼어붙을 것처럼 진짜 진정한 맹추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참 열차 사고까지 났다 그래서 다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아침에 뉴스를 이렇게 보고 열차 사고 났다고? 이렇게 우리 또 있잖아요. 이런 좀 큰 사고 나고 이러면 막 가슴이 덜컥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열차 사고가 왜 한 번 나면 정말 사상자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차 사고가 났다라고 이게 소식 먼저 듣고 어머 어떡해 뭐야 대체 얼마나 크게 난 거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거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열차 사고를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이게 지금 완전 출발 초반에 강릉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오는 열차 KTX 열차였는데 출발한 5분 만에 탈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속도가 좀 빠르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열차가 무려 이게 사진 다들 보셨죠? 이게 뭐야 대체 무슨 영화에서도 볼 것 같은 걸쳐진 거 보세요. 이게 이렇게 완전 열차가 열량이 모두 완전 탈선을 해버렸고 그 와중에 두 량은 완전 꺾여진 상태로 이게 돼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다행히 사망자가 없었고요. 승객 15분에 또 이제 한부까지 16명이 다치는 수준으로 그나마 그칠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얼마나 이거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한참 달리고 있는 도중에 이렇게 됐더라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진짜 심하게 구르거나 했을 수가 있고요. 진짜 만약에 이 열차가 옆에 비탈길로라도 떨어지기라도 했으면 이건 진짜 열량 모두 정말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진만 봐도 정말 아찔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행이네 16명만 다치고 그쳤으면 다행이네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고요. 어떡할 뻔했냐. 이게 정말 큰 사고로 벌어질 수도 있었을 법한 정말 충격적인 이 사고이기 때문에 이 사고 원인이 대체 무엇이냐 제대로 지금 밝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나오고 있는 얘기들 보면 지금 얘기들 다들 들으셨겠지만 인재라는데 지금 문제가 이 무게가 실리고 있어요. 다들 익히. 사실 자연재해도 아니고 이게 열차 탈선이면 당연히 인재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자체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선로 전환기의 고장 상태를 외부로 알려주는 경보장치의 케이블이 서로 엇갈려서 연결된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이걸 뭐야? 왜 엇갈려서 연결됐을까요? 일단은 지금 뭐 부실 시공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근데 부실 시공된 걸 몰랐다는 건가 이때까지? 그래서 이상 신호가 사고 지점인 21-B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케이블이 뒤바뀌면서 21-A에서 사고 신호가 발생을 했고, 이게 사고 신호가 발생을 하니까 일단 점검팀이 왔겠죠. 근데 엉뚱한 멀쩡한 케이블만 보고 괜찮은데? 하고 점검하고 그냥 철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난 지점, 그러니까 뭐 이상 신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점검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되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죠. 아니 그럼 이게 언제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케이블이 엇갈린 채로 돼 있었다는 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도 이런 일이 지금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어디에서 지금 케이블이 또 엇갈려 있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진짜 무섭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고가요, 강릉선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22일에 개통을 했는데 지금 1년도 채 안 돼서 발생을 한 거예요. 된적 그때 평창 동계올림픽 하고 하면서 저도 그때 강릉선 타고 갔다 온 적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열차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1년 정도에 뭐 1년밖에 안 돼, 정말 이게 된 지 얼마 안 된 열차가 뭐 노후되고 낙후돼서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1년밖에 안 된 열차가 이런 사고를 지금 낸다는 건 진짜 근데 웃긴 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달 20일에도 충북 오송역에서 열차의 전기 공급이 이제 중단되면서 KTX 열차 120여 대 운행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그때 거의 뭐 암흑 속에서 열차 기다리면서 거의 뭐 완전 그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막 약간 거의 패닉될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열차에서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뭐 말이 그냥 지연된 걸로 그쳤고 뭐 다행히 무슨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지연된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어찌됐건 그 안에서 있었던 분들은 굉장히 그 전기 공급 다 완전 불도 다 꺼지고 뭐 에어컨도 안 나오고 뭐 이런 상황에서 완전 그 공기도 통하지 않고 굉장히 그 극한 공포감에 빠지셨었다고. 행여라도 그 상황에서 무슨 문제라도 발생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얘기가 많았죠. 그러면서 코레일이 그때 대국민 사과하고 뭐 비상경영에 들어가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뭐 재발 방지를 지시를 했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뭐 대체 비상경영 들어갔다는데 뭘 했는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시고 뭐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을 만큼 무너졌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서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기강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뭐 누구의 책임이냐, 기강이 무너졌다 이런 수준에서 지금 그칠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그러니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냥 신호 체계가 이상했네, 이게 지금 뭐 고장이 났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승객들의 전원에 따르면 이게 사고가 나는 것도 사고 나는 건데요. 사고가 난 이후에 우리 세월을 때 정말 너무 뼈저리게 겪었잖아요. 사고 나는 것도 정말 문제지만 그 이후에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익히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사고가 났는데 전혀 그 현장에서 이 코레일 측의 위기 대응 능력이 뭐 1도 없더라는 거예요.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사고가 난 열량짜리 이 산천 열차에는요, 기장, 그리고 열차 팀장, 승무원 이렇게 3명이 이런지 몰라. 보통 이래요. 열차가 무려 거의 198명, 200명 가까이 되는 승객이 타고 있는데 코레일 혹은 코레일 자회사의 직원이 3명밖에 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지금 뭐 몇 명 없다는 거예요. 그마저도 그 3명 중에서도 안전 관련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오직 1명. 공식적인 담당자가 열차 팀장 단 1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3명이 직원인데 3명 직원만 탔는데 그 중에서도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그냥 1명. 이거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수백 명이 지금 뭐 사고가 없었으면 그나마 괜찮았겠지만 사고가 발생을 해서 수백 명이 위태로워져도 이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지고 지시를 내리고 안전하게 구조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아니 3명 가지고 뭘 하나. 이날도 보니까 기관사나 열차팀장, 승무원들이 뭐 제대로 안전 지시를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여기 군인들이 승객으로 타고 있었는데 군인들이 이렇게 나서서 직접 안전요원 역할을 자청해서 해주셨다고 해요. 이렇게 열차 출입문에서 승객들 한 분 한 분 손 잡아주고 어르신들은 아예 업고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그리고 나서 한 20분 지나서야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그나마 이제 사고 현장을 좀 수습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뭐 코레일 직원들은 뭘 할 수 있는 게 아예 뭐 하지 못했던 거죠. 거기다가 당시에 영하 6도였다고 하는데 뭐 추위를 피할 곳도 없고 이러니까 근처에 계시는 시민이 자기 비닐하우스를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시라고 바람 피하시라고 내주셔서 버스가 올 때까지 한 1시간 20분을 그 비닐하우스에서 그나마 추위를 좀 피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는 동안 뭐 그 승무원분이 그 힐 구두 신은 채로 그 복장도 굉장히 춥잖아요. 그 상황에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막 이렇게 사과하시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물론 고생을 하셨죠. 근데 이런 얘기들만 봐도 이 사고 당시에 이 재난 현장에서 어떤 코레일 측에서 안전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코레일 측에서 뭔가 좀 공식적인 대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미흡했다라는 것이 뭐 공공연하게 지금 보여지는 거죠. 여러 부분에서. 근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들었지만 코레일에서 아니 왜 여기 3명밖에 없냐. 그 중에서도 열차팀장 한 명만 안전관리를 하냐. 우리가 좀 의아하잖아요. 그런데 코레일의 방침이 그렇답니다. 코레일의 방침상 KTX에서 안전 업무는 열차팀장 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이게 코레일의 방침이래요. 뭐야 이게? 이유가 코레일에서요. 안전 업무와 승객 서비스 업무가 완전 분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승무원, 아까 뛰어다니면서 사고하고 있다는 그 승무원이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승객들이 무슨 일이 나도 구조할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열심히 노력은 하시겠지만 이분들이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열차팀장 한 명. 그러니까 이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은 출입문 개폐나 제어 안전장치 취급 이런 안전 업무를 맡게 돼 있고요.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 관광개발에 소속인 승무원들은 승객 인사, 승차권 확인, 안내 방송 이런 승객 서비스 업무를 맡는 그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아까 얘기 들었지만 열차팀장은 코레일 소속입니다. 하지만 승무원들은 자회사 소속인 거죠. 이게 그 2006년에 KTX 승무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코레일 측에서 이분들을 자기들 코레일 직원으로 받아주지 않기 위해서 얘네들이 하는 일은 안전 업무 아니다. 얘네들은 그냥 승객 그 서비스만 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아예 이 구분이 엄격하게 열차팀장의 일과 승무원의 업무가 완전 구분돼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갈라지게 됐대요. 헐. 그래서 열차 사고가 나도 승무원들은 이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사람이니까 승무원이 열심히 뭔가를 하긴 하겠지만 그게 그 사람들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요. 이 KTX 승무원들은 안전 업무를 하면 실제로 파견법을 위반하는 상황이라고.
뭐야 이게? 그렇대요. 그래서 긴급 상황에 대비한 교육 훈련이나 매뉴얼이 없대요. 이분들이 지금 무슨 사고가 나면 책임지고 나와가지고 뭐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하고 어떤 이런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긴급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이런 대피할 수 있는 뭔가를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우리 비행기에서 보면 이게 무슨 사고가 나고 그러면 이제 승무원분들이 그걸 이제 책임지고 승객들을 대피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교육을 완전 철저하게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이 그런 걸 하면 파견법이 위반되기 때문에 교육을 아예 받지 않는데요. 그나마 진행되는 승무원에 대한 안전교육이 분기에 한 번 6시간 정도 듣는 인터넷 강의, 이게 끝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런 분들에게 그나마 승무원이 많이 타는 것도 아니에요. 승무원 한 분, 열차팀장 한 분, 기관사 한 분 이렇게 타는데 그 승무원조차도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하면 열차에 타는 승객들은 이 열차가 사고가 나지 않기를 그저 간절히 바라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누굴 믿고? 아니 그렇잖아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열심히 돕고 싶어도 뭘 알아야 도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교육도 매뉴얼도 본인들도 당황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건 너무나도 정말 단지 누구 하나 지금 뭐 누가 이걸 잘못했냐를 따진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이런 상황에서라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어떤 승객들도 제대로 이 직원들을 믿고 우리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언론들이 결국은 이런 문제가 핵심이 수익성 추구 그리고 유지보수 부문 축소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러한 사고를 불러왔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선로 시설 기찻길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정비 인력과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차량 유지 보수 분야 뭐 정비 인력 같은 경우에 2015년은 정원에 비해서 38명이 부족했는데 그때도 부족했어요. 2015년에도 2016년에는 190명이 부족해지고 지난해에는 205명이 부족해졌다고 합니다. 아니 부족해지는데 추가로 인력을 안 쓰는 거죠. 고용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승무원들도 너무 지금 사실 턱없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될 텐데 안 쓰는 거죠. 안전 업무 너무 필요한데 이 사람들 돈 더 주기 싫으니까 자회사로 그냥 빼고 안전 업무 그냥 안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돈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안전 업무, 정비 인력 이런 것들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205명이 부족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다 감당을 하겠어요. 그죠? 제대로 된 유지 보수가 될 리가 없죠. 결국 이번 선로 전환기 신호 시스템 오류 역시도 이런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1년 넘게 사고 지점의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특히 문제일 것이다.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이런 KTX가 계속해서 지금 연이은 사고들이 있었는데 이전 정부들이 공기업 평가 기준을 바꿔서 수익성을 앞세웠기 때문에 공기업들이 평가할 때 수익성을 먼저 내세우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제 뭐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인력을 줄이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점점 안전사고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 코레일이 계속해서 지금 뭐 수익성을 추구하면서 유지보수 부문을 외주화를 돌리고 투자를 점점 축소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고를 또 유발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특히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너무나도 인력을 무작정 줄인다고 해서 이게 뭐 효율적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건 정말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이 안전 그리고 관리 이런 부분들, 보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인력을 무작정 줄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와중에 진짜 황당하게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는 이 문제가 친노조 경영 때문이다. 친노조 경영이 기강회의를 불러와서 이 근로기강, 그러니까 노조 때문에 근로기강이 해이해져서 이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아주 신박한 해석까지 내놨더라고요. 뭐야? 아니 뭐 하면 다 노조 탓이라는 건가? 아니 지금 구조할 사람이, 선로 점검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구조할 사람이 없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없는데 뭐가 해야 하다는 거야? 기관이 뭐가 해야 하다는 거야? 사람이나 좀 채워주고, 바빠 죽겠는데 할 일이 너무 많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뭐가 해야 하다는 거지. 뭐 조선일보는 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남북철도 연결에만 관심을 쏟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났다. 뭐 이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뭐 또 계속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참 이분들의 그 뭐랄까요? 참 그 문제 이 원인을 파악하는 그 뭐랄까요? 해석 능력이란 진짜 아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어떻게든 꼬투리를 뭔가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이런 얘기를 하실 거면 좀 납득이 갈 만한 뭔가 좀 근거라도 좀 마련을 해주고 이런 헛소리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네. 아무튼 KTX 탈선 사고도 강성노조 때문이라는 이런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면 한번 좀 살짝 또 분노를 살짝 했고요.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제 KTX 얘기하다가 한참 지났는데 마지막 소식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지금 국회에서 일단 내년도 예산안을 우여곡절 끝에 처리를 하긴 했다, 뭐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정기국회가 좀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어줍지 않게 마무리가 됐지만 여전히 지금 굵직한 현안이 남아있는 형국인데요. 지금 뭐 선거제도 개혁 관련해서 또 뭐 이야기를 드렸었고, 또 그리고 법관 탄핵 같은 사법개혁 방안, 그리고 유치원법 처리 뭐 등등해서 지금 핵심 쟁점들이 계속해서 국회에서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여야가 좀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이런 쟁점들을 좀 풀어나가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세 가지 문제가 좀 어떻게 풀어질지 빠르게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로 지금 이런 선거제도 개혁, 지금 야3당이 열심히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9일 어제 단식 4일째에 접어들었고, 지금 이정미 대표가요. 그리고 정동영 대표는 청와대 1인 시위에 이어서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었고요. 야3당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을 향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결단을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글쎄 실제로는 여야 3당이 상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언제나 그랬지만 자유한국당이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에 대해서 도시농촌 복합형 선거구 제도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합의가 좀 틀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글쎄 지금 또 어차피 양당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의석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지금 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 정당들이 지금 뭐 적어도 민주당이라도 뭔가 좀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정미 대표가 어제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상무위원회 의원단 연석회의를 열고요.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 양당이 정개특위 합의안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달라라고 호소를 했는데 될까 모르겠어요. 이제 걱정스럽네요. 일단은 민주당이 좀 더, 자유한국당은 뭐 안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좀 더 이게 정신을 좀 차려서 이러면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좀 선거법을 본인들 밥그릇만 걱정하지 마시고 나라를 좀 생각을 하면서 선거법 개혁을 좀 이뤄낼 수 있게 크게 좀 대승적으로 결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지. 두 번째 쟁점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이제 사법농단 관련된 여기 이 연루되어 있는 법관들이 과연 탄핵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지금 역시나 국회에서 해결돼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특히나 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양장 기각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법관들, 연루됐던 법관들을 탄핵해야 된다는 여론이 갈수록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정의당에서는 지난 4일에 탄핵소추 1차 대상자 15명을 추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역시도 지난달 20일에 법관 탄핵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밝힌 상황이고, 거기다가 탄핵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실무 절차에 돌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이렇게 좀 야권 쪽과 야권 쪽, 자유한국당 말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쪽에서는 어떻게 나름대로 좀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아마 다음 주 중, 이번 주 중 뭐 이런 중에서는 구체적으로 좀 내용이 나오지 않겠냐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다만 지금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런 쪽에서 법관 탄핵에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다. 내부 작업을 좀 마친 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 발목 잡는 게 다 그렇죠? 역시나 자유한국당이죠. 역시 마지막 것 세 번째 역시도 상임위 문턱도 못 넘은 유치원법이 과연 연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냐. 갑갑하죠. 자유한국당 반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유치원법도, 거의 유치원법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완전 온몸으로 한유총의 이 이해관계를 위해서 그야말로 몸빵을 해주고 계셔서요. 이것 역시도 이번 12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다면 이것 역시도 계속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글쎄,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국민들의 관심이 워낙 높기 때문에 1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아마도 국민들의 이제 이런 여론을 한껏 더 실어주면 그래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모르겠어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국민들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어서, 그죠? 국민들이 뭘 하든 그냥 신경 안 쓰고 유치원법 절대 맞고 이럴 것 같은데 제 걱정이네요.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는 곧 임시국회 소집 여부에 대한 의견을 좀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11일, 내일 선출이 된대요. 그렇게 되면 좀 다른 새로운 협상 테이블이 좀 마련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기대를, 더 심한 사람이 들어오면 큰일인데요. 어쨌든 그런 기대를 또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도 발칙한 뉴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날씨 많이 추운데 감기들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12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